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오전 10시를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에하라가의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그때 아키오는 화장실에 있었다. 당황하여 손을 씻고 있으려니 야에코가 인터폰으로 응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터폰 수화기는 다이닝룸 벽에 붙어 있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틈을 두고 나서 다시 야에코가 말했다. 네, 알았어요. 아키오가 다이닝룸에 들어가자 야에코는 수화기를 돌려놓고 있는 참이었다. 여보, 왔어. 뭐가? 경찰. 야에코의 눈가가 흐려졌다. 당연히 경찰이지 누구겠어. 아키오의 심장고동은 그때까지도 조용히 가라앉은 일이 없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한층 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체온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등에는 오싹 한기가 내달렸다. 왜 우리 집에? 몰라. 아무튼 어서 나가봐. 의심을 사겠어.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중간에 몇 차례 심호흡을 거듭했다. 그래도 수런거리는 심장의 고동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오미가 소녀를 살해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었는지 아키오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쩌면 분명하게 목격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든 대충 속여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키오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도 막상 경찰이 찾아왔다고 하니 역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리가 후루루 떨릴 것만 같았다. 프로 수사원들을 상대로 아마추어인 자신의 속임수가 어디까지 통할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고 솔직히 끝까지 버텨낼 자신도 없었다. 문을 열기 전에 아키오는 눈을 감고 열심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호흡이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으면 경찰관들도 수상하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다. 괜찮아 라고 아키오는 스스로에게 뇌까렸다.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 들통이 났다고 할 수는 없다. 단순히 사건 현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아키오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한 차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문을 열었다. 낮은 대문 밖에 거무스레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햇볕에 그을려서 윤곽이 깊은 얼굴의 음영이 한층 더 짙게 보였다. 남자는 아키오를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왔다. 아이고, 주말에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남자가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잠깐 괜찮을까요? 문짝을 손끝으로 가리킨다. 집 안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뜻인 모양이었다. 그러시죠. 라고 아키오는 대답했다. 남자는 대문을 열고 짧은 어프로치에 들어섰다. 현관문 옆에까지 온 뒤에 그는 경찰 수첩을 꺼냈다. 남자는 내리마 경찰서의 형사, 이름은 가가 규이치로라고 했다. 말투는 부드러워서 형사다운 위압감은 없었다. 하지만 어딘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바로 맞은편 집의 현관 앞에도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집 아줌마를 상대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도 형사 일터였다. 즉, 많은 수사원들이 현재 이 근처 일대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키오는 물었다.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공원을 아십니까? 가가 형사가 물었다. 네,
아는데요. 실은 거기서 오늘 아침에 여자의 사체가 발견되어서요. 네? 라고 아키오는 탄식 비슷한 소리를 냈다. 좀 더 깜짝 놀랐다는 듯한 연기를 하는 게 좋을 테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이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만. 아, 그런가요? 이른 아침부터 죄송했습니다. 형사는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저 어느 집 아이인가요? 4번지에 사는 분의 따님이에요. 가가는 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피해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는 게 규칙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긴 여자아이인데요. 그 사진이 눈앞에 불쑥 들어온 순간 아키오는 일순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다. 사진에 찍혀 있는 건 눈이 큼직한 귀여운 여자애였다. 겨울철에 찍은 사진인지 목에 머플러를 둘렀고 위로 올려묶은 머리채에는 털실 방울이 달려 있었다. 그 얼굴에 번진 웃음은 행복감이 가득 넘쳤다. 이 소녀가 어젯밤 자신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더럽고 어두운 공중 화장실에 버리고 온 그 사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사체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예쁜 아이를. 그 생각을 하니 아키오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실컷 소리를 내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현실에 등을 돌리고 제가 만들어낸 빈약한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이 형사들 앞에 들이대고 싶었다. 물론 그 스스로도 죄를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리 힘이 스스로 풀리려는 것을 꾹 참고 긴장되려는 얼굴 표정을 필사적으로 다잡았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가가는 물어왔다.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지그시 아키오를 응시하는 눈이 섬뜩했다. 글쎄요, 라고 아키오는 고개를 꼬았다. 이 나이 또래의 여자애라면 이 근처에서도 자주 보는데 일일이 얼굴을 확인한 일도 없고 애초에 낮 시간에는 제가 집에 없어서. 회사에 다니시는군요. 네. 그러면 일단 가족분들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가족이라뇨? 지금은 어느 분도 안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이 계시는지. 집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와 나오미에 대해서는 덮어두기로 했다. 그러면 부인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아키오는 일단 현관문을 닫았다. 길고 굵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야에코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형사의 용건을 전하자 그녀는 혐오감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싫어. 형사를 만나다니.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지만 형사는 당신한테 물어보겠대. 그런 건 뭐라고든 들러댈 수 있잖아. 지금 좀 바쁜 일이 있다든가. 아무튼 나는 싫어. 그렇게 말하더니 야에코는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 여봐, 라고 아키오가 말을 걸었지만 야에코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에 들어가 틀어박혀 있을 생각인 모양이었다. 아키오는 고개를 내젓고는 얼굴을 비비며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형사가 억지 웃음을 짓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아키오는 말했다. 뭔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아, 그렇습니까? 형사는 기대가 어긋났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그러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부인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소녀 사진을 내밀어 왔다. 아, 예.
그건 괜찮은데요. 아키오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듯 가가는 머리를 숙였다. 문을 닫고 아키오는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나오미의 방에서 소리라고는 들려오지 않았다. 때가 때이니만큼 역시 저도 텔레비전 게임은 못하겠는 모양이었다. 맞은편 방문을 열었다. 그곳이 부부 침실이었다. 야에코는 경대 앞에 앉아 있었다. 물론 무슨 화장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형사는 갔어? 아니,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래. 아키오는 사진을 내밀었다. 야에코는 사진에서 눈을 돌려버렸다.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몰라. 아무래도 이 근처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는 모양이야. 목격자 정보를 수집하는 걸 거야. 형사한테 이런 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줘.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당신도 한번 사진을 봐도. 왜? 우리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자각하기 위해서. 여보, 무슨 소리야. 이제 새삼스럽게. 야에코는 고개를 돌려 옆을 향한 채 말했다. 됐으니까 아무튼 봐도. 싫어. 보고 싶지 않아.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녀의 천사 같은 웃음을 본다면 자신의 결심이 깨어지리라는 것을 야에코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발길을 돌려 방을 나왔다. 맞은편 방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원래 자물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제멋대로 갖다 붙인 고리식 자물쇠였다. 잠깐, 여보, 뭐 하는 거야? 야에코가 그의 어깨에 손을 짚었다. 녀석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짓을 해서 뭘 어쩔 건데. 반성하게 해야지. 지가 한 짓을 똑똑히 알려주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 방에서 내내 틀어박혀 있지. 아니, 녀석은 도망치는 것뿐이야.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그렇다고는 해도. 야에코는 얼굴을 찌푸리고 아키오의 몸을 흔들었다. 지금은 그냥 가만둬. 전부 끝난 다음에, 제대로 끝까지 감춰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잖아. 뭘 꼭 이런 때 일부러 애를 괴롭히느냐고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아키오는 방문 손잡이를 놓아버렸다.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뛰어넘는 게 선결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끝까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과오를 범한 아들과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눌 날이 정말로 오기나 할까? 현관으로 다시 돌아와 사진을 형사에게 돌려주었다. 물론 아내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는 대사를 곁들였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럼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가는 사진을 품에 챙겨 넣었다. 이제 되셨어요? 아키오는 말했다. 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가가는 바로 옆에 정원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아키오는 가슴이 덜컹했다. 아직도 무슨 이라고 물어보았다. 이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라고 가가는 전제를 달았다. 이 댁 잔디는 어떤 종류죠? 잔디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나왔다. 잔디 종류를 모르십니까? 글쎄, 전부터 정원에 있던 거라서. 잔디를 깐 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집이 원래 부모님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그러십니까? 저 잔디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형사는 웃는 얼굴로 손을 저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 혹시 집을 비우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이라 글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아키우가 물어보려고 했을 때였다. 정원 쪽으로 난 다이닝룸의 유리문이 드르륵 열렸다. 아키우는 흠칫해서 그쪽을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참이었다. 가가도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저분은? 이라고 물어왔다. 저희 어머니예요. 하지만 대화는 좀 곤란해요. 여기에 노안이 생겨서. 그렇게 말하고 아키오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래서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는 뭔가 중얼거리며 쪼그리고 앉아 줄줄이 늘어선 화분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키오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뭐해? 장갑이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장갑? 장갑을 안 끼면 혼이 나. 어머니는 아키오에게 등을 돌린 채 화분 앞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다가 이윽고 일어서서 아키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손에는 더러워진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키오는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한기를 느꼈다. 그 장갑은 어젯밤에 그가 사용했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그러고 보니 사체를 처분하고 온 뒤에 장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집안 어딘가에 내던져버린 모양이었다. 이거 끼면 되죠, 아저씨.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형사에게 다가가 양손을 그의 얼굴 앞에 쑥 내밀었다. 아휴, 어머니 뭐해? 참, 이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됐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놀아. 비가 올 거라고. 아키오는 마치 아이에게 하듯이 말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귀를 알아들은 아이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다이닝룸으로 올라갔다. 활짝 열려있던 유리문을 닫고 아키오는 현관 쪽을 보았다. 가가 형사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어머니가 저런 상태라서요. 아키오는 머리를 긁으며 다시 현관 앞으로 갔다. 그래서 수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힘드시겠네요. 집에서 돌봐드리는 모양이죠. 네,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이제 그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바쁘신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아키오는 그 자리에 선 채 눈으로 배웅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녀의 옷에 묻어있던 잔디가 생각나서 아키오는 숨이 막혀왔다. 수사본부는 내리막 경찰서에 설치되었다. 오후 2시를 지나 첫 번째 합동수사회의가 열렸다. 마스미야는 대각선으로 저 앞쪽에 앉아있는 인물에 아까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직접 얼굴을 본 건 벌써 10여 년 만이다. 단단히 힘이 들어간 옆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랜 세월 검도를 연마해온 체격에도 달라진 데가 없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는 자세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뒤부터는 언젠가는 그와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마스미야는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마스미야가 경찰관이 되었다는 건 그도 알고 있을 테지만 경시청 수사 일과에 배속되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상대는 마스미야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마스미야가 나중에 뒤에 와서 앉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터였다. 수사회의는 형식에 맞추어 진행되어 갔다. 사망 시각은 전날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살해 방법은 액살. 그 밖에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위액에서 아이스크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혼자 왔었다는 소녀가 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럴 경우에는 나아가 사망 추정 시각을 좀 더 좁히는 일로 이어진다. 은행공원 주변에서 노상 주차를 했다는 자동차 몇 대가 목격되기도 했다. 대부분 영업용 차량이거나 평소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던 차들이었다. 심야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목격된 것이 없었다. 범인의 유류품으로 단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감식과에서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와 있었다. 사체 의류에 밀양이기는 하지만 잔디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잔디 종류는 금잔디. 생육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고 손질도 되어 있지 않다. 잔디 외에 클로버 잎사귀도 발견되었다. 보통 말하는 새잎 클로버였다. 이는 잔디의 잡초로서 끼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감식과 쪽의 견해였다. 가스가이 일가가 사는 곳은 맨션으로 당연히 마당이 없었다. 피해자 가스가이 유나가 평소 자주 가던 공원에도 잔디는 있었지만 이쪽은 들잔디라는 종류였다. 참고로 은행공원에는 잔디가 나있지 않았다. 또한 가스가이 유나의 양말에서 소량이 남아 잔디에 묻은 것과 같은 종류의 흙이 검출되었다.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정원이나 공원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드러눕거나 하는 일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때 운동화를 벗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수사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게다가 어제는 오전까지 비가 내렸었다. 실외의 잔디가 축축했을 터라서 그런 곳에 맨발이라면 또 모르지만 양말바람으로 들어갔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가스가이 유나가 신고 있던 신발은 발목까지 끈을 묶는 타입이어서 아차 하는 겨를에 벗겨질 일은 우선 없었다. 즉 그녀가 잔디에 누웠던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살해되고 난 뒤에 어딘가 잔디 위에 눕혀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그렇다면 남의 눈에 띄기 쉬운 공공장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역시 개인주택의 정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비교적 빠른 단계에 판명되었기 때문에 기동수사대나 내리마 경찰서의 수사원들도 공원 근처에서 금잔디가 심어진 장소를 조사해본 모양이었다. 단지 이 금잔디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흔한 종류였기 때문에 개인주택만 해도 상당한 수에 이르렀다. 범인이 자동차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장소는 비약적으로 불어나는 것이어서 단서로서 유효할지 어떨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장 부근의 개인 정원을 탐문 조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순서가 되었다. 이 보고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아까부터 신경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스미야는 좀 더 긴장해서 들었다. 내리마 경찰서의 가가 교이치로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보고를 시작했다. 1번지에서 7번지까지 정원에 잔디를 깐 집은 모두 24곳이었습니다. 그중 금잔디인 곳은 13곳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주인을 통해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1집은 품종에 대해서는 불명이었습니다. 모든 집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다닌 바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곳이 모두 3집이었습니다. 단지 모두들 최근에 피해자가 근처에 왔던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보가 된 직후부터 그는 즉시 탐문 수사를 하고 다녔구나 하고 마스미야는 가가의 보고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 밖에도 마찬가지로 탐문에 나섰던 수사원이 있었던 듯 그 비슷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유력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금 후의 방침에 대해 수사 1과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우선은 해산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범인이 전부터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여자애를 사냥감으로 고른 것인지 단언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건 자동차를 이용해 납치한 것 같다는 의견이 유력했다. 사체가 내버려진 곳이 피해자의 자택과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범인 역시 이 근처 사람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한 눈속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단지 은행공원이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공원을 유기장소로 선택한 것은 범인이 뭔가 이 근처의 지리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게 수사 책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 뒤에 계장 이시가키가 2명의 주임을 불러 이런저런 상의를 하기 시작했다. 내리막 경찰서 쪽의 수사원들에게도 한두 마디 말을 건넸다. 그 속에는 가가도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마스미야는 신경이 쓰였다. 회의를 마친 고바야시 주임이 마스미야 일행에게로 다가왔다. 우리 쪽은 현장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어. 목격 정보는 물론이고 최근에 어린애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거야. 그리고 잔디가 있는 집, 감식과 쪽에서 잔디나 토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줄 모양이니까 수상한 집이 있을 경우에는 차례차례 대조해 나가자고. 고바야시는 부하들에게 일거리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마스미야에게도 탐문 수사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 마스미야, 자네는 가가 형사와 한 팀으로 나가. 고바야시의 말에 네? 라고 마스미야는 되물었다. 자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가가는 정말 우수한 형사야. 나도 몇 번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를 따라서 움직여줘. 자네한테도 틀림없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뭐지? 고바야시가 흘끗 눈동자로 움직였다. 아니요. 라고 마스미야가 고개를 저었을 때 뒤쪽에서 잘 부탁한다 라며 말을 붙여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가가가 마스미야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뭔가 의미심장한 기색이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마스미야는 대답했다. 회의를 마친 뒤 마스미야는 가가 쪽으로 향했다. 오랜만이야. 응, 이라고 짧게 대답한 뒤 점심은 먹었냐? 라고 가가는 물어왔다. 아니, 아직. 그럼 먹으러 가자. 꽤 괜찮은 식당이 있어. 둘은 나란히 경찰서를 나왔다. 가가는 역 앞 상점가로 향하는 것 같았다. 이름 좀 익숙해졌냐? 걸음을 옮기며 가가가 물었다. 뭐 슬슬. 마스미야는 말했다. 세타가야 주부 살해 사건을 담당했었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래저래 알았으니까 살인 사건에는 좀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지. 작은 허세였다. 이 사람에게만은 신출내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다. 가가는 퓨 하고 웃음을 머금은 숨을 내쉬었다. 사건에 익숙해진다는 일 같은 건 없어. 살인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특히 그렇지.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져서야 그건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질문한 건 형사라는 입장에 익숙해졌느냐는 뜻이야. 제복을 입었을 때와는 주위에서 보는 눈도 달라졌을 테니.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다 알지.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쨌거나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기도 하고. 가가는 역 앞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정식집에 안내해 주었다. 테이블이 4개, 그중 2개가 차 있었다. 가가는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앉기 전에 에이프런을 두른 주인 여자에게 잠깐 인사를 건네는 걸 보면 아마 단골로 드나드는 식당인 모양이었다. 이 식당 뭐든 다 맛있어. 추천은 닭구이 정식. 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뒤에 마스미야는 메뉴판을 보고 생선 정식을 주문했다. 가가는 생강구이 도시락을 부탁했다.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고 형을 만나겠구나 짐작은 했어. 그래? 깜짝 놀랐지? 내가 와 있어서. 별로 그렇지도 않아. 아까 보고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지. 수사 일과에 배속된 거 알고 있었어? 뭐 그야 당연히. 외삼촌한테 들었어? 아니, 관할서에 있어도 일과의 정보는 귀에 들어와. 가가 교이치로는 예전에 수사 일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이들이 아직 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이치로 형과 한 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우리 주임에게 미리 귀뜸이라도 했어? 아냐.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마음에 걸려서. 정 싫으면 내 쪽에서 고바야시 주임에게 바꿔달라고 말해줄까? 싫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잖아. 저도 모르게 가시돋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가가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고 옆을 향한 채 이야기를 꺼냈다. 관할서 형사는 수사 일과의 지시에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된 건 단순한 우연이야. 쓸데없는데 신경을 쓸 필요 없어. 물론 나도 신경 안 써. 계장과 주임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이지. 형에 대해서도 관할서의 한 사람으로만 대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그러면 됐잖냐? 가가는 스스럼 없이 말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맛있어 보였다. 양도 넉넉하고 영양 밸런스도 좋은 것 같았다. 내내 독신 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가가에게 이 식당은 소중한 곳일 거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고모님은 건강하시지? 부지런히 젓가락을 움직이며 가가가 물어왔다. 갑작스레 친척다운 어조로 물어보는지라 마스미야는 당황했다. 대답하지 않는 그에게 가가는 의아한 듯한 시선을 던져왔다. 너무 뻣뻣하게 구는 것도 토라진 어린애처럼 철없이 보일 것 같아서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덕분에 여전히 입만 팔팔해. 그러고 보니 교이치루 형 만나면 인사 전해달라고 한참 전에 그랬었어. 그때는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대답했었지만. 그래, 라고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마스미야는 묵묵히 젓가락질만 했다.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음식 맛은 반도 음미하지 못했다. 먼저 식사를 마친 가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뭔가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끝난 것을 보면 메일을 보낸 건 아닌 모양이었다. 바로 며칠 전에 외삼촌에게 다녀왔어. 마스미야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레 가가의 반응을 살폈다. 가가는 휴대전화를 다시 품에 넣고 마침내 마스미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랬냐? 관심 없다. 라는 말투였다. 마스미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가끔 좀 찾아뵙지 그래. 외삼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분명히 말하겠는데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내 앞에서야 건강한 척 하시지만. 하지만 가가 교이치로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찻잔을 입으로 옮길 뿐이었다. 교이치로 형, 쓸데없는 입 돌리지 말고 빨리 먹어. 애써 차려낸 음식 다 식겠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의할 일도 아주 많아. 자기가 먼저 이쪽 일을 물었으면서 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마스미야는 식사를 재개했다. 다 먹었을 즈음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고바야시 주임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감식과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 피해자의 의복에 하얀 알갱이가 붙어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낸 모양이야. 하얀 알갱이? 그게 뭐였는데요? 발포 스티로폼이야. 아,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마스미야로서는 알 수 없었다. 가전제품을 포장할 때 발포 스티로폼을 쓰잖아. 바로 그 스티로폼이라는 게 감식과 쪽 이야기야. 그렇다면 그래, 골판지 상자야. 고바야시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범인은 사체를 골판지 상자에 넣어서 옮겼어. 그 상자에 발포 스티로폼 알갱이가 남아있어서 피해자의 의복에 붙었던 거야.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은행공원 주변을 찾아보겠지만 그 상자는 범인이 다시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어딘가에 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범인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그대로 가져갔을 거야. 잔디를 채취할 때 그 비슷한 상자가 있는지도 점검해줘. 감식과 쪽 이야기로는 피해자의 배설물로 상당히 냄새가 났을 터라서 집안에는 들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마스미아는 전화를 끊었다. 가가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방금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도는 쪽에서는 아마 헛수고만 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가가는 반응을 보였다. 즉각 어째서? 라고 물어왔다. 내가 범인이라면 그런 상자를 집에 가져가진 않을 거야. 가령 집이 바로 근처라도 그런 걸 왜 들고 가겠어. 자동차로 멀리 나가서 어딘가 적당한 곳에 버리고 오지. 당연하잖아? 하지만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턱을 괜 채 휴대전화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야에코의 얼굴이 싹 변했다. 차가운 두 손을 녹이려는 듯 따뜻한 물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을 식탁에 털썩 내려놓는다. 여보, 이제 새삼스럽게.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야.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어. 우리 나오미를 경찰서에 데려가자. 야에코는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방금도 말했다시피 경찰은 틀림없이 잔디에 대해 조사할 거야. 우리 집 잔디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도 둘러댈 말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체에 잔디가 붙어 있었다고 형사가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말 안 해도 뻔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왜 잔디 종류를 물어보겠어. 그 여자의 몸에 잔디가 붙어 있었다고. 틀림없어. 그래도 당신 옷에 붙어있던 잔디를 다 떼어냈다면서.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했지. 눈에 띈 잔디는 전부 다 떼어냈어. 하지만 그렇게 컴컴한 속에서 완벽하게 떼어냈는지 어땠는지 그건 나도 몰라. 남아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좀 더 제대로 떼어내지 않고. 야에코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답답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이상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누구한테 들켜서도 안 되고 어서 빨리 끝내기는 해야 되고 옷에 촘촘히 잔디가 붙어있는 걸 상상해봐. 그걸 컴컴한 데서 남김없이 다 떼어낼 수 있겠어? 아니면 잔디가 붙어있는 걸 봤을 때 사체를 다시 집에 들고 오기라도 해야 좋았을까? 이런 참에 말다툼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키오는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사체를 처분하던 당시의 괴로움이 되살아난 탓도 있었지만 잔디를 완벽하게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그 고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에 적당히 해치우고 와버렸던 것을 얼버무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야에코는 식탁에 팔을 대고 이마를 짚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나오미를 자수시키는 수밖에 없어. 우리도 공범이 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자업자득이지. 당신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꾸 그렇게 포기하는 말만 하면 어떡해. 야에코가 얼굴을 쳐들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 알기나 해? 이건 나오미의 일생이 걸린 일이야. 소매치기를 했다든가 누구를 좀 다치게 했다든가 하는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고 게다가 그런 어린애를 죽였다고 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그런데도 당신은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포기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잔디 일로 추궁을 하고 들어오면 어쩔 거야? 우선은 모른다는 것으로 밀고 나갈 거야.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을 경찰이 받아줄 것 같아? 아니, 가령 잔디가 우리 집 것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나오미가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애가 마음대로 정원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형사는 우리가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어.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집에 있었으면서도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들 거야. 못 볼 수도 있지. 계속 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개똥 같은 이론이 경찰에게 통할 것 같아? 통하든 안 통하든 그건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 야이코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게 쓸데없는 몸부림이라는 거야. 그래도 좋아. 나오미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 그보다 당신은 대체 뭐야? 미리 다 포기하고 전혀 생각을 해주질 않잖아. 나도 생각을 해본 끝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아니, 당신은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아. 당신 머릿속에는 지금 이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밖엔 없어. 나오미를 자수시키면 당신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자식의 미래 같은 거 어떻게 되건 당신은 상관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럼 당신은 어째서 내가 하는 말마다 번번이 트집을 잡아? 트집을 잡을 거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그게 없다면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경찰이 만만치 않다는 것쯤 당신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나도 잘 알아.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거야. 야에코의 험악한 기세에 아키오는 기가 질렸다. 마침 그때 기묘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야에코의 신경을 더욱더 자극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이쑤시개통을 내던졌다. 바닥에 가느다란 이쑤시개가 흩뿌려졌다. 아키오는 입을 열었다. 괜히 어설픈 거짓말을 하다가 체포되느니 깨끗이 자수하는 게 결과적으로 좀 더 빨리 사회복귀를 할 수가 있어. 미성년자라서 이름도 나오지 않을 거고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과거 일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복귀는 무슨 사회복귀? 야에코는 내던지듯이 말했다. 이런 판국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 뭐해. 신문에 이름이 안 난다고 소문도 안 날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이사해봤자 소용없어. 어린애를 죽였다는 소문은 어차피 평생 따라다닐걸? 그런 사람을 어느 누가 받아주겠어. 당신이라면 받아줄까? 그런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어? 나라면 못해. 그게 당연한 거야. 여기서 잡혀 들어가면 우리 나오미 인생은 끝장이고 우리 인생도 끝장이야. 그런 것도 몰라 당신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아키오는 대꾸할 말이 궁했다. 야에코의 말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건 그도 알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소년법 따윈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이건 미성년자건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더구나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일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면 된다는 견해였던 것이다.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형기만 마쳤다고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 현행법의 만만함에 아키오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야에코가 말하는 바로 그대로였다. 가령 철없는 청소년기에 저지른 죄라고 해도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들일 도량 따위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아왔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야에코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마치 독경처럼 한없이 이어졌다. 어중간한 건 안 돼. 아키오는 툭 내뱉었다. 뭐야, 어중간하다니. 어중간한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속일 거면 아주 완벽하게 속여야지.
잔디 때문에 경찰이 우리 쪽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나오미부터 의심하고 들 거야. 형사에게 집요하게 추궁을 받았을 때 그 녀석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고. 아키오는 눈을 감았다. 구역질이 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사태를 파악했을 때부터, 그리고 사체를 처분하기로 정했을 때부터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나오미가 죄를 추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대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했다.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일단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 번 다시 돌아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보, 재촉하듯이 야이코가 말했다. 만약 이 다음에 형사가 오면 아키오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만일 거짓말이 안 통하게 되었을 때는 입술을 핥았다. 그때는 어떻게 해? 자수시킬 거야. 여보, 야이코의 눈이 험악해졌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 끝까지 들어봐. 아키오는 심호흡을 했다. 나오미가 아니라 야마다라는 문패 밑에 있는 인터폰 차인벨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마스미야는 마이크 부분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좀 괜찮으실까요?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 예. 상대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잠시 뒤에 현관문이 열리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을 내밀었다. 짧은 계단을 내려와 마스미야 일행이 서 있는 대문 쪽으로 나왔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스미야 곁에서 가가가 말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집주인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았다. 이 댁 정원에도 잔디가 있죠. 마스미야가 말했다. 네. 그 잔디를 좀 채취해 갔으면 합니다. 네? 우리 집 잔디를? 은행공원에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수사에 꼭 필요해서요. 이 근처는 집집마다 모두 다 부탁드리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잔디 같은 걸? 대조할 게 있어서요. 대조? 남자의 얼굴이 흐려졌다. 딱히 야마다 씨의 정원이 어떻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가가 말을 끼웠다. 전체적으로 이 동네에 어떤 잔디가 심어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물론 무리하게 부탁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혹시 우리 집이 의심을 받는다든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야 물론이죠. 가가는 웃는 얼굴을 내보였다. 주말에 쉬시는 참에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전부 저희 쪽에서 다 할 거고 잔디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주 소량만 채취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면 뭐 좋아요. 정원은 이쪽이에요. 집주인은 드디어 알아듣겠다는 기색으로 마스미야 일행을 안으로 들여주었다. 마스미야는 가가와 함께 정원에 잔디가 깔린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잔디와 흙을 채취했다. 어떤 집에서나 물론 흔쾌한 얼굴로 맞아주지는 않았다. 행여 자기네를 의심하는 건 아니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오는 일이 많았다. 뭔가 효율이형 빵점이군. 야마다 씨네 집에서 나온 뒤에 마스미야는 말했다. 그런가?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번거로워. 본부에서 누군가 미리 전화로 사정을 좀 이야기해두면 우리 쪽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설명 담당과 잔디 채취 담당을 각각 나누면 좋다는 건가? 교이치루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어째서?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왜? 사건 수사는 사무직이 아니야.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는 짓도 그저 기계적으로 해선 안 돼. 왜냐면 상대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거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전화로는 거기까지 도저히 알아낼 도리가 없지. 그럴까? 목소리 상태를 통해 알아내는 수도 있잖아. 자,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래서 너의 제안을 채용했다고 하자고.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건 수사원이 상대의 대응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을 경우에는 잔디 채취 담당 수사원에게 일일이 그런 뜻을 전달해야겠지. 그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냐? 게다가 직감이라는 건 남에게 전하기 어려운 거야. 능숙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상대와 접촉하는 수사원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우려도 있어.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다는 건 범인에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유예를 부여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 따분한 작업에 맥이 빠지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일에나 의미는 있는 법이야. 뭐 꼭 맥이 빠지는 건 아니야. 마스미야는 변명을 했지만 가가의 의견에 반론을 할 말은 생각나지 않았다. 담당 구역 내에서 정원에 잔디가 깔린 집을 마스미야는 가가와 함께 차례차례 돌았다. 채취한 잔디는 하나하나 비닐봉투에 넣고 어느 집의 것인지 기록했다. 분명 맥 빠지는 작업이었다. 고바야시의 지시대로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체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상쩍은 상자라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될 리가 없다고 마스미야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한 집 앞에서 가가가 멈추어 섰다. 골똘히 현관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에하라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잔디를 채취할 대상에 들어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가가의 눈초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층 더 예리해진 것 같아서 마스미야는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뭔가 있어? 그는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가는 슬쩍 고개를 저었다. 2층짜리 오래된 가옥이었다. 대문이 있고 곧바로 정면에 현관이 있었다. 짧은 어프로치의 오른편이 정원이었다. 거기에 잔디가 깔려 있었다. 얼핏 보기에 그다지 손질은 되어 있지 않았다. 가스가이 유나의 의복에는 잔디 외에 클로버도 붙어 있었다. 손질이 잘 된 정원이라면 그런 잡초는 뽑아냈을 것이라는 게 잔디에 대해 잘 아는 수사원의 이야기였다. 마스미야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탐문 형식에 따라 이름을 대보았다. 역시 상대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기까지 마스미야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마에하라가의 가족 구성을 확인했다. 내리막 경찰서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 온 것이었다. 세대주는 마에하라 아키오, 47세, 처는 야에코, 42세, 14살 된 아들과 72살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냥 평범한 집이네. 마스미야는 불쑥 내뱉었다. 아니, 이 집 할머니 인지증인 것 같았어. 가가가 말했다. 평범한 집이라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바깥에서 보면 평온한 가족으로 보여도 다들 이래저래 사연을 안고 있는 법이야. 그거야 나도 알지. 다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해본 말이야. 현관문이 열렸다. 나온 것은 작은 몸집의 중년 남자였다. 폴로 셔츠 위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마에하라 아키오 일터였다. 그가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고 슬쩍 인사를 해왔다. 자꾸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가가가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다. 마스미야가 잔디를 채취하고 싶다고 설명하자 마에하라 아키오는 일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 작은 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야 좋을지 마스미야는 잘 알 수 없었다. 아, 예, 그러시죠. 마에하라는 간단히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마스미야는 정원으로 들어가 정해진 순서대로 잔디 채취에 들어갔다. 감식과로부터
되도록 흙을 많이 채취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 마에하라가 멈칫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걸로 뭘 알 수 있는 거죠? 가가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라 작업을 하면서 마스미야가 대답에 나섰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 근처 주택은 어떤 잔디인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에요. 아, 네. 그런 데이터를요? 그런 게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마에하라는 묻고 싶은 게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 물어오진 않았다. 잔디를 비닐봉투에 넣고 마스미야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에하라에게 인사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여자의 목소리였다. 거기에 뭔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도 났다. 마에하라는 아유, 잠깐 죄송합니다. 라고 마스미야와 가가에게 말하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왜 그래? 집안에 있던 여자가 뭔가 말을 했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윽고 마에하라는 문을 닫고 마스미야 쪽을 향했다. 난처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휴, 참, 창피한 꼴을 보이고 말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또 사고를 치신 모양이에요. 어머니? 아, 예. 마스미야는 조금 전 가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가가 말했다. 치매로 길을 잃는 노인에 대한 상담 창구도 저희 경찰서에 있습니다. 아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뭐 그럭저럭 해나가야죠. 마에하라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마스미야 일행이 문 밖으로 나오자 마에하라도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것을 지켜본 뒤에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만으로도 이래저래 힘이 들 텐데 집안에 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니 저 아저씨도 참 힘들겠네. 저게 요즘 일본 가정의 한 전형이야.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었어. 하지만 그에 따른 적합한 준비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 각 개개인이 떠맡게 된 거야. 치매 노인을 집에서 돌봐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하네. 나도 남의 일이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테니.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이지.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 각자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가가의 말에 마스미야는 저항감을 느꼈다. 교이치로 형은 좋겠네. 그는 말했다. 외삼촌을 혼자 두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아무데도 얽매일 게 없어서 좋겠어. 입 밖에 내고 나서야 약간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가가가 화를 낼지도 몰랐다. 하긴 그렇다. 하지만 가가는 간단히 대꾸했다. 살아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혼자 몸이면 속 편하고 좋긴 하지. 마스미야는 발을 멈췄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도 혼자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야? 그러자 가가는 역시나 허를 찔린 듯한 얼굴로 마스미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리 동요한 기색은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결정돼.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건 모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그 사람이라니. 따뜻한 가정을 만든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도 따뜻한 시선 속에서 떠날 수 있어. 하지만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만 그런 것을 말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외삼촌은 나한테는, 아니 어머니와 내게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셨어. 나는 외삼촌 덕분에 따스한 가정이라는 걸 느꼈다고. 어머니와 나 둘뿐인 가정이었지만 그걸 괴롭게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외삼촌 덕분이야. 나는 외삼촌에게 고독한 죽음을 맞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 마스미야는 가가의 차가운 눈을 마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교이치로 형이 외삼촌을 돌보지 않겠다면
뭐 그건 마음대로 해. 내가 외삼촌을 돌봐드릴 거야. 외삼촌의 임종도 내가 할 거라고. 뭔가 반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좋을 대로 해라. 네 삶의 방식에 참견할 마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걸음을 옮겼지만 바로 멈춰 섰다. 마에하라가의 옆에 서 있는 한 대의 자전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자전거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마스미야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서두르자. 아직도 돌아야 할 집들이 많아. 가가는 빙글 등을 돌렸다.